평일 점심시간에 한적한 골목길 식당이었습니다. 매일 고상한 척 청순한 척 하더니 겨우 이런 구석에서 밥 장사나 하고 있었네. 손님들이 식사 중인 가게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저희 엄마에게 퍼붓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누굴 넘봐. 평생 새벽마다 솥을 삶고 단골들에게 정직하게 한 그릇을 내어온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손님들에게 폐가 될까봐 두 손을 앞치마 뒤에 감추고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몰랐어요. 자기가 인맥과 돈을 자랑하며 짓밟고 있던 그 식당집 아줌마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엄마,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우리 엄마가 왜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떨고 계셔야 하는 건지, 왜 저런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엄마, 더는 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 5시 골목길 안쪽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좁은 골목 끝 순이민의 정성밥상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박수님은 매일 이맘때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먼저 멸치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지요. 마디 굵은 손으로 멸치를 한 줌 쥐어 커다란 들통에 털어넣자 잠시 후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물을 두툼하게 썰어 넣고 다시마 한 조각을 정성껏 넣었지요. 칼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탁탁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식당 안을 채워갔습니다. 수님은 솥뚜껑을 들어 올려 김을 확인하고는 식당 한쪽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거기엔 모서리가 달아 솜털처럼 부풀어 오른 가계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장자리에는 그녀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가계부를 펼친 그녀는 어제의 매출과 식자재 비용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한 그릇에 8,000원. 수님이 연필 끝을 꾹꾹 누르며 혼잣말을 흘렸어요. 단골 아버님들 주머니 사정 뻔한데 가격은 그냥 묶어야겠네. 옆 동네 식당들은 벌써 1,000원씩 올렸다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들었지만 그녀의 식당 가격은 변함이 없었지요.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청량하게 울렸어요. 댕그랑. 엄마. 문이 활짝 열리며 김진아가 단숨에 들어섰지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옅은 갈색 머플러를 두른 그녀는 새벽바람을 잔뜩 묻혀온 듯 뺨이 발그레했습니다. 내가 주말에는 첫 차 타고 온다니까 왜 또 마중을 안 나왔어? 진아가 입을 삐죽이며 다가왔어요. 수님은 가계부를 덮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우리 딸 왔어? 새벽에 길도 어두운데 뭐하러 마중을 나가. 진아는 가방을 의자에 걸치고 곧장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쥔 진아는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지요. 가슴 안쪽이 쓰리고 아파오는 그 익숙한 감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 손 좀 봐. 또 트셨네. 손등이 다 갈라졌잖아. 새벽에 찬물에 손 담그면 다 이래.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정작 우리 엄마 손 하나 부드럽게 못 만들어 드리는데. 진아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그녀는 가지고 온 종이 가방에서 작은 크림통을 꺼냈지요. 뚜껑을 열어 손가락 끝에 듬뿍 덜어내더니 엄마의 손등에 천천히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끼지 말고 듬뿍 발라야 돼. 또 서랍 속에 모셔두기만 하지 말고. 우리 딸이 신경 써주는데 어떻게 안 발라. 매일 바를게.
수님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또렷한 눈매, 야무진 인매, 무엇보다 단단해 보이는 눈빛. 평생 부엌대기로 살면서 뼈마디가 안 쑤시는 날이 없었지만 저 아이 얼굴만 보면 새벽 안개 거치듯 온몸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방이 캄캄한 벽 같았을 때도 이 가방끈 짧은 손으로 버틴 건 오직 우리 진아 때문이었어요. 낡은 가계부 어딘가에는 손님들 외상값보다 우리 딸 학비 보낸 날짜들이 더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남들은 그녀의 거친 손을 보고 혀를 차곤 했지만 수님은 이 손으로 가장 야무진 자식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허름하게 흘려보낸 모든 세월이 저 아이의 또렷한 눈빛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그만 좀 일어나서 앉아있어. 내가 마저 할게. 진아가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주방 쪽으로 향했지요. 수님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새벽 첫 차 타고 오느라 한숨도 못 잤잖아. 가만히 앉아있어. 엄마가 계란말이 부쳐줄게. 계란말이? 진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표정 하나에 수님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지요. 수님은 신선한 달걀을 깨어 그릇에 푸는 동안 잘게 썬 당근과 파를 한 줌씩 넣었어요. 소금 한 꼬집, 들기름을 살짝 둘러 팬에 부으니 노란 달걀이 보글보글 익어가기 시작했지요. 진아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보다 조금 더 굽어 보였어요. 조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가 진아 앞에 놓였습니다. 진아는 망설임 없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지요. 역시 이 맛이야. 진아가 눈을 살짝 감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아무리 좋은 데서 비싼 거 먹어도 엄마 손맛은 흉내도 못 내. 그렇게 맛있니?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또 힘이 난다. 수님은 딸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지요. 엄마, 점심 장사 끝나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그래, 우리 딸이 주물러 준다는데 안 들을 수가 있나? 식당 안에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따뜻한 모녀의 웃음소리만이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골목길 끝에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날의 새벽은 평생 잊지 못할 평화로운 아침의 마지막 한 장면이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작고 따뜻한 식당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시련이 들이닥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모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요. 가을의 햇살이 단풍잎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푸른솔 산악회 회원 20명 남짓이 산 중턱 쉼터에 모여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올 때마다 발밑에 낙엽이 파스스 일렁였고 머리 위 나뭇잎들이 서석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쉼터의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어딘가 묘한 서열이 흐르고 있었어요. 비싼 등산복과 명품 장비를 두른 회원들은 한가운데 평상에 모여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고, 그 바깥쪽으로 평범한 차림의 회원들이 조금 떨어져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박수님은 그 가장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원들이 흘린 과자 봉지와 빈 페트병을 봉지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회색 등산복에 면수건을 목에 두른 그녀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그저 정 많은 동네 아주머니였지요. 산 아래에서 뒤처진 회원들을 챙기던 고진호가 천천히 쉼터로 올라왔어요. 은퇴한 교장 선생님답게 그의 걸음은 차분했고 발목이 아프다며 절뚝이는 어르신 회원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지요.
그의 등장에 평상에 앉아있던 회원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고 고문님, 여기 앉으세요. 최명자가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짓했어요. 자주색과 진노란색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명품 등산복에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모자를 쓴 그녀의 차림은 산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졌지요. 진한 향수 냄새가 가을바람 사이로 묵직하게 번졌습니다. 고문님, 제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유기농 허브티예요. 다른 회원들 안 주고 고문님 드리려고 따로 챙겼다니까요. 최명자가 비싼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다른 회원들도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고진호는 어르신 회원의 배낭을 평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최 회장님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려한 차보다는 박 사장님이 끓여오신 구수한 둥글레차가 입에 더 맞아서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순간 최명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우아한 미소를 띠며 보온병을 흔들어 보였지요. 어머, 고문님도 참. 그 평범한 차량은 또 다르다니까요. 고진호는 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쉼터 가장자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에는 봉지 한가득 쓰레기를 모은 수님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진호를 보고 흠칫 놀라며 면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 사장님. 고진호가 자신의 텀블러 뚜껑을 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요. 매번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산길 정리를 해주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할 때 한 모금 하십시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한 보리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수님이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어요. 고문님도 참 존경은 무슨요. 식당 버릇이 어디 안 가나 봅니다. 지저분한 걸 보면 몸이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평소에 정직하게 사신 분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지요. 고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는 평상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수님에게도 옆자리를 권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교육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온 고진호의 담담한 회고와 학교 문턱조차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지만 딸 하나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수님의 조용한 자부심이 가을 햇살 아래 잔잔히 오갔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명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보온병 마개를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요. 고작 동네 밥집 구석에서 찌개나 끓이는 여자가. 최명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감히 내 앞에서 고상한 척을 하다니. 고문님이 누군데 저런 여자랑 격을 맞추고 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끓어오르는 생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수님은 천천히 무리의 뒤에서 걸음을 옮겼어요. 발밑에서 낙엽이 파스스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가을바람이 면수건의 끝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그녀는 한 손에 쥔 따뜻한 보온병의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가슴이 뻥 뚫려 있을 때 이 산에 오면 나무 냄새와 바람 소리에 숨통이 트였지요. 거기에 고문님처럼 점잖고 반듯한 분이 가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좋은 사람들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이 소박한 행복이. 그런데 왜 최 회장은 자신을 볼 때마다 그토록 사나운 눈빛을 보내는 걸까? 수님은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무거워졌지요. 돈이 많고 남편 회사가 대단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제 밑에 하인처럼 대하는 저 태도가 참 씁쓸하구나. 사는 격이 다르다고 사람 인품까지 낮잡아보는 저 허영심이 언젠가는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될 텐데.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어요. 한편 앞서 걸어가는 최명자는 일행의 농담에도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회오리치고 있었지요. 저 보잘것없는 식당집 안악이 내 앞에서 2번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어요. 그 옆을 지나치는 바람이 자주색 등산복 자락을 차갑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1시 무렵의 순이민의 정성밥상은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식당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단골 어르신 2분이 구석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순임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어르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막 부친 김치전 한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서비스로 한 접시 더 드세요. 오늘 김치가 잘 익어서 향이 다르네요. 아유, 사장님은 매번 이러신다니까. 그러다 남는 게 있어요? 단골 어르신들 잡숫는 거 보면 그게 남는 거지요. 순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산부 테이블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그때였지요.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어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르신 2분이 깜짝 놀라 술잔을 쏟을 뻔했지요. 자주색 실크 재킷을 입은 최명자가 추종자 회원 3명을 거느리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구수한 된장 냄새를 단숨에 짓눌렀어요. 회원들은 마치 큰 회사 사모님들의 행차라도 되는 양가슴을 펴고 식당을 둘러봤지요. 최명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식당 안을 마치 더러운 곳이라도 둘러보듯 천천히 후쳤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옆 테이블 모서리를 슬쩍 쓸어보더니 먼지가 묻기라도 했다는 듯 손가락을 털어내는 신용을 했지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빗두름하게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야?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순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가만히 접으며 차분하게 다가갔어요. 평생 식당을 하며 별의별 손님을 다 겪어봤지만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들이닥친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최 회장님, 점심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이쪽 빈자리로 편히 앉으세요. 순임이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정중하게 안내했지요. 그러고는 정수기 옆에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받아 2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최명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어요. 매일 고상한 척, 청순한 척은 다 하더니 그녀가 내민 손등으로 물컵을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가 나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어르신 한 분이 흠칫 놀라 의자를 뒤로 끌었고 임산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알아? 겨우 이런 구석진 골목길에서 밥 장사나 하고 있었으면서 내 눈앞에서 실실 웃을 때는 대단한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속을 까보니 아주 여우가 따로 없구만. 최명자의 목소리가 식당 천장을 울렸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두드렸고 명품 가방 손잡이에 금속 장식이 짤랑거리며 부딪혔지요. 어르신들이 수저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추종자 회원 하나가 최명자의 뒤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손님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웠지요. 산악회 고모님이 점잖으신 분이니까 저런 허름한 밥집 아줌마가 알랑방귀 끼는 것도 다 받아주셨나 봐요.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회원 하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처럼 곱고 우아하신 분이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격이 다르신데. 수님의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그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한 손을 카운터 모서리에 짚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막걸리 잔을 비우던 어르신 한 분이 더는 못 보겠다는 듯 입을 열려는 것을 본 수님이 다급히 작은 손짓으로 만류했지요. 손님들에게까지 이 진흙탕을 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분, 두 분 발걸음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식당 하는 사람만이 아는 일이었지요. 회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분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최명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옆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빈 컵 두어 개가 자지러질 듯 흔들렸지요. 오해? 오해라고 했어?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똑똑히 들어. 남편도 없이 홀로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반듯한 전직 교장 선생님 옆을 알짱거려? 니까짓게 감히 누굴 넘봐.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 있었지요. 누군가의 수저가 식탁 위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저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 수저를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들이 온몸을 불로 지지는 것처럼 아프고 수치스러웠지요. 남편을 여의었다고 해서 손으로 정직하게 밥 벌어먹고 산다고 해서 왜 이런 대낮에 손님들 앞에서 여우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걸까? 고모님에 대한 마음은 그저 맑은 하늘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고마움뿐이었는데 저 여자의 비뚤어진 눈에는 세상 모든 게 다 음해할 거리로만 보이는 모양이구나. 가슴이 부르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면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더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었지요. 평생 정직하게 지켜온 이 작은 일터의 공기를 저 사람의 거친 입김에 더는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수님은 이를 악물고 두 손을 앞치마 뒤로 슬며시 감췄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손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최 회장님, 수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식사 중이시니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명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단단한 결이었지요. 최명자가 잠시 그 눈빛에 멈칫했지만 그 멈칫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곧 입꼬리를 비웃듯 끌어올리며 더 큰 목소리로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따스한 햇살과 구수한 된장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 한 사람의 거친 목소리에 의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지요. 어르신 두 분은 막걸리 잔을 손에 든 채 굳어 있었고 안쪽 테이블에서 칼국수를 먹던 중년 부부의 수저도 멈춰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떨리는 두 손을 천천히 앞치마 뒤로 숨겼어요. 손바닥 안쪽에 식은 땀이 흥건했고 꽉 쥔 주먹 틈으로 그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깊게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들숨의 들기름 냄새와 최명자의 진한 향수가 함께 코끝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뚝배기 안에 찌개가 식어가며 보글거리던 소리가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릇이 식어가는 그 소리가
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지요. 평생 단 한 번도 손님의 그릇을 차게 시킨 적이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최 회장님, 수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그녀는 입속에서 한 번 더 단어를 굴렸지요. 보시다시피 지금 손님들이 식사 중이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가게 밖 골목에서 다 들을 테니 부디 나가 주십시오. 그녀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등 뒤에 숨긴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식당을 채운 손님들이 자신이 평생 갖고 온 단골들이 이 추한 광경을 더는 보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최명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수님의 숙인 머리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뚜름하게 끌어올렸지요. 왜? 손님들 앞에서 네 추악한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부끄럽긴 한가 보지. 밖에는 무슨 밖이야. 여기서 다 들어라 그래. 그녀가 명품 가방을 한 번 더 꽉 축혀 올렸습니다. 가방 손잡이에 달린 금속 장식이 짤랑거리며 자극적인 소음을 냈지요. 어르신 한 분이 더는 못 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수님이 다시 작은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최 회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간절해졌어요.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안쪽에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집에서 소라는 피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최명자가 기가 찬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식당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흔들 듯 울렸지요. 장사하는 집? 그래, 밥집 아줌마 주제에 어디서 대단한 경영이라도 하는 척 굴어. 돈 몇 푼 벌려고 비위 맞추는 게 몸에 배서 고모님한테도 그렇게 알랑거렸던 거 아니야? 최명자는 자신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수님의 얼굴이 더 굳어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저 여자가 손님들 핑계를 대며 머리를 숙이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보였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비굴하게 굴 수 있겠는가. 최명자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쾅, 그때 어르신 한 분이 더는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쾅 소리 나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최명자를 향해 호통을 쳤지요. 이보시오, 아주머니. 대낮에 남의 신성한 일터에 와서 이게 무슨 해괴한 행패요? 적당히 하고 나가시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최명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매를 가늘게 뜨며 어르신 쪽으로 삿대질을 했어요. 뭐요? 댁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 식당 주인이랑 뭐 친척이라도 돼요? 늙은이가 어디서 큰 소리야.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이 친구의 옷자락을 잡고 만류했지요. 손님 중 누구도 더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저 광기에 휘말리면 자신도 손가락질 당할 거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식당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님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화롭게 밥 한 끼 먹으러 온 귀한 손님들이 왜 저 표독스러운 여자의 고함 소리를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바닥을 구르는 것보다 일터가 더럽혀지고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괴로웠지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빌어서 저 여자가 가게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다. 수님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최명자는 자신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줄 알고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지만 참는 자가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저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모양이었지요. 오냐, 소리 내지 말고 삼키자. 식당과 손님들을 지키는 게 지금은 가장 먼저다. 수님이 다시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어떠한 분노도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저 단단한 결의만이 깊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차분한 눈빛이 최명자의 광기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어느새 폭발 직전의 정적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깥 골목에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유리문을 한 번씩 흔들고 지나갔지요. 멀리서 어디선가 낙엽 한 줌이 쓸려가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최명자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녀의 두 눈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지요. 최 회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이 계신 자리이니 부디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이 내려앉은 그 목소리가 도리어 최명자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지요. 최명자는 수님의 차분한 눈빛을 자신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꼬리가 빗둘게 떨렸어요. 끝까지 고고한 척, 점잖은 척 내 말을 무시해? 네가 식당 안에 여왕벌이라도 되는 줄 알아? 최명자가 발을 구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커다란 유리 물통에 가닿았어요. 손님들 누구라도 따라 마실 수 있게 수님이 정성껏 끓여 식혀둔 보리물이 가득 담긴 그 물통이었지요. 그녀가 한순간에 그 물통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추종자 회원이 흠칫 놀라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수님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안쪽 테이블의 부부가 짧은 비명을 삼켰지요. 수님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물줄기가 머리를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적시고 앞치마를 흠뻑 적시며 낡은 운동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천천히 번져갔어요. 최명자가 빈 물통을 내던지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꼴 좋다. 그 가식적인 얼굴에 물 좀 뿌려주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어디 가서 또 꼬리치기만 해봐. 수님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 평생 쌓아온 정직한 명예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이 모욕을 감당하려 했는데 어째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 걸까? 가슴이 콱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물 젖은 머리카락이 한쪽 볼에 처절하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녀는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흠뻑 젖은 얼굴로 최명자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화가 풀리셨으면 이제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도어벨이 청량하게 울리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토요일 오후 엄마 일을 도우려 단숨에 달려온 김진아의 목소리였지요.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식당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쿵,
진아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지요. 진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에 흠뻑 젖은 엄마, 흩어진 물웅덩이, 빈 물통, 그리고 그 앞에 기괴하게 웃고 서 있는 자주잭잭키제 여자. 엄마. 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그녀가 단숨에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수님에게 달려가 어깨에 두르고 있던 자신의 베이지색 카디건을 벗어 엄마의 어깨에 황급히 둘러주었지요. 진아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워서가 아니라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떨림이었어요.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저 여자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님은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어요. 평생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곱게 자란 귀한 딸에게 이런 지옥 같은 수라장을 보여주다니. 심장이 쪼그라들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요. 그녀는 흠뻑 젖은 손으로 딸의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러나 진아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최명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방금까지 자글자글 끓어 넘치던 진아의 눈물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흐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정막이 자리 잡았어요. 진아는 엄마의 어깨를 천천히 토닥인 뒤 손을 천천히 외투 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휴대폰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짧고 또렷한 동작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열고 천천히 들어올리는 그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며 두어 걸음 물러섰지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꼬리는 굳게 다물려 있었고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식당 안에 누구도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진공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천장을 흔들던 최명자의 웃음소리도 어르신들의 숨죽인 수군거림도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지요. 진아가 흠뻑 젖은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고 있을 때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분의 손에는 작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요. 빨간 점이 또렷하게 깜빡이고 있는,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그 화면이었습니다. 색시, 이거. 어르신이 진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처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다 찍었어요. 그냥 손님들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도가 지나치길래 혹시나 싶어서 한참 전부터 카메라를 돌려놨거든. 그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오래 운영한 분답게 식당에서 시비가 붙으면 한쪽 말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진아의 두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어르신, 이거 가져가요. 우리 박 사장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척하면 사람이 아니지. 진아는 두 손으로 그 휴대폰을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지요.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점이 또렷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한 컷도 빠짐없이 그 작은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아가 다른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어르신의 영상은 그대로 녹화를 이어가게 둔 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도
최명자의 얼굴을 정조준했습니다. 두 대의 카메라가 한꺼번에 그녀를 향했지요. 최명자가 그 광경을 보고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뭐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메라 당장 안 치워? 그녀가 다시 한번 기세를 부리려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한 음절씩 또렷하게 마치 얼음 조각이 떨어지듯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방금 행하신 유영력의 행사, 그리고 다중이 보는 앞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 사건 시작 시점부터 녹화해 두셨고요. 진아의 목소리가 식당 바닥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쪽 테이블의 부부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지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진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단정한 갈색 단화굽이 식당 바닥에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식당 안의 정적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지요. 움직이면 어쩔 건데. 너 같은 어린 게 뭔데 나를 막아. 최명자가 발을 굴렀지만 그 목소리에서 이미 처음의 광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리번거리며 추종자 회원들에게 눈짓했지만 추종자들은 어느새 한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 있었지요. 자신들이 거들었던 그 모든 장면이 어르신의 휴대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그제야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이거 나, 비켜. 나 이 동네 푸른솔 산악회 회장 최명자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최명자가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몸을 틀었어요. 그 순간 진아가 단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그녀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또각. 진아의 두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진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단단한 못처럼 박혀 들어왔어요. 당신이 모욕하고 폭행한 이 식당 사장님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진아의 턱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곧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세를 바로잡았지요. 그리고 나는 법무법인 가온의 파트너 변호사 김진아입니다. 식당 안의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식당 천장을 한 바퀴 돌아 떨어지는 순간 최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잘못 들었길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뒤에 서 있던 추종자 회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작게 헉하는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수님의 두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평소 진아가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더 큰 일을 맡게 됐어라고 무심코 흘리던 그 말들이 한꺼번에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딸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그녀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일터에서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목소리로 사람들을 다루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매번 집에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 부리던 그 철부지 아이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판관처럼 차갑고 단단한 돌벽처럼 서서 가해자를 죄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 수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 밥집 아줌마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모든 서러운 세월이 딸이 내뿜는 저 카리스마 하나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아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두꺼운 고급 종이에 인쇄된 명함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최명자의 떨리는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지요. 부스럭 종이의 자극적인 질감이 최명자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진아의 목소리에서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방금 당신이 저지른 행위들은 모두 해당 조항에 직접 해당합니다. 손님들이 식사 중인 영업장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했고 다중 앞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으며 결정적으로 식당 도구를 사용한 폭행이 있었지요. 최명자의 손에서 명함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무마할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아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뵙죠. 그 한마디가 식당 안에 떨어지는 순간 추종자 회원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최명자의 무릎이 풀린 듯 살짝 휘청거렸지요. 명함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더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 엄마에게 다가갔지요. 방금까지 얼음장처럼 차갑던 두 눈에 단숨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흠뻑 젖은 엄마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기며 카디건을 한 번 더 단단히 여며 주었지요. 엄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수님은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을 떨군 그 손이 사르르 떨리던 광경,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처럼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하늘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자식을 정직하게 키운 그 모든 새벽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디가 굵어진 이 손으로 지켜온 모든 것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정작 진아의 두 눈에는 아직 깊은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엄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 여자가 다시 우리 엄마를 건드린다면 그땐 정말로 끝장을 보겠어. 진아의 손끝이 카디건 위에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내려앉더니 점심 무렵에는 굵은 빗줄기가 식당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골목길 안쪽에는 빗물이 콸콸 흘러내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지요. 박수님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진아가 옆에 붙어 있어 주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식당 문을 닫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단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점심시간은 이상하게 손님이 끊겨 있었어요. 평소라면 골목 어귀까지 줄을 서던 그 시간에 식당 안은 빈 테이블 몇 개만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진아가 카운터 근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단골 어르신들도 한 분도 안 오시네. 수님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까닭 모를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지요. 비가 와서 그런 거겠지. 비 오는 날에는 다들 안 나오시잖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평생 식당을 해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단순히 비 때문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식당을 천천히 옥죄어 오고 있다는 그 차가운 느낌. 그녀는 행주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수님은 이른 새벽 시장에서 들었어요. 정성밥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둥, 위생이 엉망이라는 둥,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듯한 헛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시장 상인 한 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박 사장, 누가 작정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탕탕탕 식당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가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님도 주방에서 황급히 나왔지요. 우산을 어깨에 걸친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어깨에 비를 잔뜩 묻힌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를 든 다른 직원 하나가 더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남자 하나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판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구청 위생과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지요. 수님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장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지금 위생불량이랑 식중독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됐어요. 남자가 서류판을 카운터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정식 조사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내립니다. 사인 여기랑 여기 하세요. 남자가 볼펜을 딸깍 누르며 수님 쪽으로 내밀었어요. 옆에 선 다른 직원은 카메라를 들어 식당 주방 곳곳을 찍기 시작했지요.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업정지라는 그 단어가 그녀의 귀를 윙윙 울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직원의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제가 내 자식 먹인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솥을 삶고 행주를 빠는 사람입니다. 식중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바지춤을 흔들어 손을 떼어냈어요. 그러고는 다시 사무적인 어조로 서류를 가리켰지요. 여기 봐요. 어제 하루만 식중독 의심 민원이 11건이에요. 다 같은 시간대에 여기서 밥 먹고 나서 배탈 났다는 사람들이라고. 수님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썩 꺾였습니다. 그녀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쾅쾅 쳤어요. 먹먹하고 슬픈 오열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요. 평생 위생을 목숨처럼 아껴온 그녀였습니다. 행주를 매일 삶고 칼도마를 매일 햇볕에 말리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날 장사를 통째로 접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이 식중독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평생을 도둑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아가 황급히 엄마를 부축하며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두 눈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잠깐만요. 그 민원인 11명, 신원과 IP 주소 확인 가능하신가요?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증상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조직적 허위 민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아유, 우리는 들어온 민원 처리하는 게 일이고요. 그건 정식 조사 때 따지세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에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도장 소리가 식당 천장에 무겁게 울렸지요. 카메라를 든 직원은 그 사이에도 부지런히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직원이 볼펜을 딸깍거리며 진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지요. 위에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거든요. 이 가게. 그러니까 너무 변호사 자격 같은 거 들먹이지 마세요. 일이 더 커지면 곤란해지는 건 결국 사장님이니까. 진아의 두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구청 어딘가에 이미 손이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명찰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 명단에 또렷이 새겨졌지요. 기억해두겠습니다, 주임님. 진아가 짧게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차가웠는지 직원의 등줄기가 일순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동료에게 손짓했고 3명의 구청 직원이 우산을 펴들고 빗속으로 사라졌지요. 직원들이 사라진 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진아가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엄마, 일어나. 바닥 차가워. 진아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망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평생 쌓아온 자신의 정직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었어요. 동네에 식중독 소문이 퍼지면 그동안 만들어온 단골들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이 그녀를 절망의 바닥까지 끌어내렸지요. 진아가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띠리링, 수님의 낡은 휴대폰이 카운터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흠뻑 젖은 눈으로 화면을 보고는 손을 떨었지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수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받지 마. 진아가 말렸지만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동작이었지요. 휴대폰 너머에서 비웃음 섞인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박수님. 어때? 가게 분위기 좀 으스스하지 않니? 최명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비열함이 동시에 묻어났지요. 수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딸이 변호사면 다야? 대한민국은 돈과 인맥이 법보다 위야. 내 남편 줄 하나면 니까지 밥집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최 회장님, 그깟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형법이 어쩌고 떠들 때부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영감이 누군지 몰라? 이 구청의 친구가 몇 명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수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게 딱 2가지였습니다. 딸 진아와 손님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대접해온 이 따뜻한 밥집. 그런데 저 사악한 인간이 정직한 일터에 더러운 물을 끼얹고 딸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지요. 억울해? 그럼 방법은 하나야. 최명자가 한 음절씩 끊어가며 비열하게 말했어요. 그 잘난 변호사 딸내미 앞세워서 고소한 거 당장 취하해.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 남편 시켜서 구청 민원 싹 거두어 줄 테니까. 수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다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영업정지 예고장을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져서 무릎을 꿇으면 딸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식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저 졸부의 비열한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버텨내야 했어요. 수님이 입을 열려는 순간 진아가 엄마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만히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최명자 씨, 진아의 목소리에 휴대폰 너머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한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고소 취하를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 그리고 구청 직원을 매수했다는 자백까지요. 형법상 강요, 직권 남용 교사, 무고죄가 모두 추가됩니다. 뭐야?
너 지금 뭐라는? 당신이 지금 저지르는 짓이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 내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진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 입 당장 닥치고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걸면 그때부터는 당신 가문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뚝 진아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엄마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엄마, 이제 됐어. 엄마는 한 발자국도 더 숙이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진아야. 수님이 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오열이 더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결의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이 함께 끓고 있었지요. 진아는 엄마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너머로 어디선가 천둥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가해자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늦은 밤이었습니다. 골목길에 깔린 빗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서 빗방울이 떨어지다 망처마 끝에서 똑똑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고 있었지요. 시간은 자정을 한참 넘긴 무렵 수니민의 정성밥상의 간판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 테이블 위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가 노란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아래에는 김진아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옆 의자에는 박수님이 무릎 담요를 덮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진아는 사건 이후 단 하룻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엄마 곁에서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고 밤에는 식당 한 구석에서 가해자들의 흔적을 한 줄 한 줄 추적해가고 있었어요. 진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탁탁탁.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적막한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요. 화면에는 구청에 접수된 식중독 민원 11건의 신고자 정보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협력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받아낸 자료를 한 줄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뻔뻔해. 진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11명의 민원인 중 7명이 같은 IP 대역에서 접속했고 그중 5명은 푸른솔 산악회 회원이거나 그 가족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영철 유통의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그녀가 노트북 옆에 놓인 메모지에 한 줄 한 줄 정리해 나갔어요. 가해자의 전선이 점점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이미 며칠 동안 단서를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 황 주임의 이름은 따로 명단에 올려두었고 사건 당일 단골 어르신이 녹화해준 영상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둔 상태였지요. 거기에 최명자가 직접 통화로 자백한 매수 정황까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자의 거짓 권력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마지막 결정타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똑똑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굵고 묵직한 두드림이었지요. 진아가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서 깜빡 잠들었던 수님도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굵은 서류 가방을 한쪽에 든 키가 큰 노신사의 실루엣이었지요. 진아가 천천히 다가가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고진호였어요. 고문님?
수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진호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가지런히 안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짙게 묻어 있었지요. 박 사장님,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아가 황급히 안쪽 자리로 그를 안내했지요. 고진호는 자리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수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님, 며칠 전 그 일, 시장에서 우연히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제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도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자세히 캐묻고 다녔지요. 평생 제자들에게 정직하라 가르쳐온 사람이 가까운 곳에 악행을 모르고 있었다니 제가 최명자의 그 비뚤어진 마음을 진작 막지 못해 이런 큰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두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악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수님이 손사래를 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그게 어디 고모님 잘못입니까? 이런 늦은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고진호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옆에 내려놓았던 두꺼운 서류 가방을 천천히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지요. 가방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회계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이쪽이 변호사인 따님이신가 보죠?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고진호가 진아 쪽으로 장부를 단단히 밀어놓았어요. 최명자 그 여자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 여자가 감추어온 푸른솔 산악회의 진짜 장부입니다. 국가지원금과 회원들 피 같은 회비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진아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두꺼운 장부를 천천히 펼치자 빳빳한 종이가 차르륵 소리를 내며 넘겨졌어요.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었지요. 고모님,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진아가 장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고진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산악회 고문을 맡으면서 회계 감사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지원금이 들어왔다는데 사용 내역이 모호하고 회원들 회비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영수증이 없어요. 의심이 들어서 진짜 장부를 따로 만들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몇 달에 걸쳐 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진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작년 가을에 회원 총회에서 공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명자 그 여자가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손자가 다니는 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협박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손자 앞날까지 막을까 싶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듣고 제가 그동안 비겁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수님이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평생 식당을 운영해온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진아가 장부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차르륵, 차르륵. 그녀의 눈동자가 숫자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지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점점 더 차갑고 예리해졌습니다. 명품 가방 구입 2,400만 원. 성형외과 시술비 1,800만 원. 백화점 멤버십 충전 3,000만 원. 진아가 한 줄씩 소리내어 읽어나갔어요.
그것은 모두 산악회 공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이었지요. 회원들이 매달 정성껏 낸 회비와 국가에서 지원받은 동호회 운영비가 한 사람의 개인 사치품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총 횡령액 추정 3억 2천만 원. 기간은 4년 7개월. 진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네요. 명백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액수가 5천만 원만 넘어도 가중처벌 대상인데 3억이 넘어가니 중죄입니다. 수님이 그 옆에서 두꺼운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검은 진흙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번쩍이는 자주색 재킷을 입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여자의 속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도둑질로 가득 차 있었다니. 인간의 탐욕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나.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저르르 돋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카운터 안쪽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지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모서리가 닳아 솜털처럼 부풀어 오른 낡은 가계부 한 권이었습니다. 엄마의 가계부였어요. 진아는 그 가계부를 최명자의 두꺼운 횡령 장부 바로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권의 장부가 나란히 놓였어요. 한쪽은 빳빳한 새 종이에 큰 돈의 흐름이 빼곡하게 적힌 두꺼운 비밀 장부, 다른 한쪽은 손때 묻고 모서리가 닳아 솜털처럼 부풀어 오른 작은 가계부, 한쪽은 수억 원을 개인 사치품으로 빼돌린 탐욕의 기록이었고 다른 한쪽은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정직하게 적어 내려간 인생의 기록이었지요. 진아가 가계부를 가만히 쓸어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의 이 가계부는 평생 단돈 10원짜리 하나 정직하게 살아온 훈장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다른 손으로 최명자의 장부를 가만히 짚었어요. 그리고 저 여자의 이 장부는 지옥행 티켓이고 식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지요. 평생마디 굵은 손으로 적어 내려간 그 작은 가계부가 마침내 정의의 빛 아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진호를 바라보았어요. 고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찾고 있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진아의 입가에 마침내 또렷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차갑고 예리한 검의빛 같은 것이었지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탁탁탁.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교한 법적 그물이 한 올 한 올 짜이고 있었지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푸른솔 산악회 회원 전원과 국가가 피해자가 되는 공익사건, 거기에 영철 유통의 탈세 의혹과 구청 직원 매수 정황까지 한꺼번에 묶어내면 최명자 부부의 모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진아는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 푸른솔 산악회 정기 총회 일정을 띄워놓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이는 그 자리였지요. 고진호도 노트북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두 눈에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강직함이 다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가만히 자신의 낡은 가계부를 손으로 쓸었어요. 평생마디 굵은 손으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이 작은 책이 마침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지요. 최명자,
당신이 돈과 권력으로 내 식당을 짓밟으려 했지만 진실의 빛 앞에서는 당신의 그 졸부 성벽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하늘이 굽어 살피시는구나. 식당 안 스탠드 불빛 아래 두 건의 장부와 세 사람의 결의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마지막 빗방울이 멈췄고 동쪽 하늘 끝에는 역계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저녁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100여 명의 지역 유지들과 푸른솔 산악회 회원들 위로 황금빛 광채를 흩뿌리고 있었지요. 연회장 입구에는 푸른솔 산악회 정기 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의 밤이라고 적힌 화려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자주색 드레스를 입은 최명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무겁게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큼지막한 보석이 박힌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옆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남편 조영철이 굳은 미소를 띤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회장 자리에 앉혀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명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의 임기에도 푸른솔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자가 거만한 미소를 띠며 양손을 모아 인사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작은 소동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어요. 박수님이라는 그 식당집 여자가 자기 딸 변호사를 앞세워 깐죽거리긴 했지만 결국 자기 남편 영철의 인맥 한 번에 영업정지가 떨어지지 않았던가. 늦어도 다음 주면 그 식당이 문 닫을 거라고 최명자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지요. 거기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앞쪽에는 진한 남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단정히 갖춰 입은 김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다른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의 뒤로는 박수님이 단정한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아온 그녀가 이날만큼은 기품 있게 차려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 산악회 고문 고진호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지요. 연회장이 일순 술렁였습니다. 뭐야? 연단 위에 최명자가 손에 든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새되게 올라갔지요. 박수님, 너 미쳤어?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니까짓 밥집 아줌마가 발을 뒤져. 당장 경비원 불러. 연회장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 둘이 어쩔 줄 모르고 진아 쪽을 바라봤어요. 진아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단정한 단화 굽을 또박또박 울리며 연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지요. 또각또각또각 그 발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진아의 손에는 어느새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전에 호텔 음향팀과 협의해 정식 절차를 거쳐 입장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회원들이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경비원 부를 필요 없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천장까지 울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한가운데에서 멈췄지요. 저는 법무법인 가온의 파트너 변호사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최명자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노트북을 단상 옆 테이블 위에 놓고 능숙한 동작으로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그 순간 연회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푸른솔 산악회의 공식 회계 장부와 나란히 띄워진 또 다른 회계 내역이었어요. 방금 보시는 자료는 최명자 회장이 수년간 유용한 산악회 공금 3억 2천만 원의 상세 계좌 내역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진아가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자 화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명품 가방 구입 2,400만 원, 성형외과 시술비 1,800만 원, 백화점 멤버십 충전 3천만 원. 이 모든 비용이 여러분의 회비와 국가지원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회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자신들이 매달 정성껏 낸 회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적나라한 흔적이 거대한 스크린에 한 줄씩 떠오르고 있었지요. 어떤 회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또 어떤 회원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옆자리 회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뒤쪽 자리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최명자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저 변호사가 우리 식당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진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자 이번에는 통화 녹취록이 화면에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최명자가 수님의 휴대폰으로 걸어 협박했던 그 통화 내용이 한자도 빠짐없이 글자로 남아 있었지요. 이것은 최명자 회장이 직접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구청 직원을 매수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했다고 자백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연 회장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최명자가 비틀거리며 연단 옆 의자를 붙잡았지요. 그녀의 옆에 있던 남편 조영철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연단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조영철 사장 앞으로 내밀었지요. 조영철 사장님. 진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영철 유통의 지난 3년간 탈세 및 거래처, 리베이트 정황 자료입니다. 어제 국세청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세무조사 통보서가 내일 회사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조영철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연 회장을 가로질렀지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안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조영철이 손을 부르르 떨며 최명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 인간아,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우리 회사 세무조사서까지 날아오게 만들어. 내 회사 다 망하게 생겼잖아. 그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최명자의 얼굴 쪽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어요. 자, 두꺼운 종이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더는 못 살아. 연 회장이 경악의 비명으로 가득 찼어요. 최명자의 다리가 풀리며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박수님에게 기어가 그녀의 두루마기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박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내 남편 회사만은 살려줘. 고소 취하해줘.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박수님에게 쏠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내려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최명자를 내려다봤지요. 평생마디 굵은 손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의 두 눈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루마기 자락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최명자를 내려다보는데 신기하게도 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차분하고 고요해졌어요. 당신이 가진 돈과 인맥이 거대한 성벽인 줄 알았겠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본인은 영원히 저 연단 위에서 여왕벌 노릇을 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는 살아있고 무엇보다 곁에는 자신을 위해 칼을 뽑아든 가장 든든한 딸 진아가 서 있었지요. 차가운 물벼락의 수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보답이 되어 저 여자의 가슴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자신의 두루마기 자락을 빼냈어요. 최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헛도는 사이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최 회장님, 대낮에 내 귀한 손님들 앞에서 내 얼굴에 물을 뿌릴 때 당신은 숨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울렸어요. 그러니 당신의 그 추악한 도둑질에 대한 대가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치르십시오. 수님의 그 한마디가 연회장 천장을 한 바퀴 돌아내려 앉는 순간 100여 명의 회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빈 의자를 끌며 일어났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그대로 테이블에 내려놓은 채 굳은 표정으로 최명자를 바라봤지요. 여러분, 잠시만요. 뒤쪽에서 산악회 부회장 한 분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지금 즉시 회원 전체 동의로 최명자 회장의 회장직을 박탈하고 산악회 명부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연회장 곳곳에서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습니다. 1명, 2명, 5명. 순식간에 거의 모든 회원이 손을 든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 광경을 바닥에 주저앉아 올려다본 최명자의 두 눈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지요. 아니야.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명자가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회원들 누구 하나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녀에게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춰주던 추종자 회원들조차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녀의 왕자가 단 1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회원 한 분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횡령 장부 사본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종이를 그녀를 향해 휙 던졌지요. 저런 사람이 우리 회장이라고 호령하고 있었다니 라며 외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매달랜 회비가 저 사람 가방값이 되었단 말이지 라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조영철은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김 변호사님, 영철 유통건은 제가 직접 모든 협조 다 하겠습니다. 회사 직원들 생계만은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본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의 생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그녀와 어머니가 바라는 정의가 아니었지요. 조영철은 다시는 최명자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연회장에 남은 것은 화려한 자주색 드레스 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어깨를 들썩이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때 100여 명의 박수를 받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녀를 동정하는 시선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원은 차갑게 그녀를 한번 내려다본 뒤 자리를 떴고 어떤 회원은 손가락질만 하다 돌아섰지요. 박수님은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평생이 마침내 그 가치를 세상 앞에 증명받고 있었지요. 단단한 자기 살을 떨어내며 키워낸 자식이 어둠 속을 헤매던 자신을 가장 밝은 빛 아래로 데려와 준 것이었어요. 진아가 천천히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그제야 진아의 굳어있던 눈매에 작은 떨림이 묻어났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수님은 딸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손을 들어 딸의 뺨을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었지요. 진아가 엄마의 귓가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이제 횡령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거야. 내가 어제 고발장 다 접수해뒀거든. 우리 손에 더 묻힐 필요 없어. 법이 알아서 해줄 거야. 연회장 한쪽 구석에는 고진호가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망설였던 한 번의 결단이 이렇게 큰 정의의 빛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모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누구는 박수님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진아의 손을 잡으며 정말 자랑스러운 따님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주가 지난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식당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노랗게 비쳐들고 있었어요. 수니민의 정성밥상의 간판은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구청의 영업정지 예고는 허위 민원이 모두 사주된 것으로 밝혀져 깨끗하게 취소되었고, 며칠 만에 식당은 다시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 장사를 일찍 마친 토요일이었어요. 식당 안에는 박수님과 김진아 모녀뿐이었지요.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더 끓이지 마. 다 됐어. 진아가 식탁 한쪽에 앉아 입맛을 다시며 재촉했어요. 수님이 뚝배기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자 진아가 망설임 없이 큰 한 수저를 떠입에 넣었지요. 어우, 시원해.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진아의 두 눈이 행복하게 휘어졌어요. 이 찌개 맛을 위생불량이라고 모함하려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천벌받을 사람들이었어. 수님이 가만히 웃으며 딸의 밥 위에 두툼한 생선살을 얹어주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새끼야. 그 장대비 같던 위기도 우리 야무진 딸내미 덕분에 이렇게 맑게 갠 하늘이 되었잖니. 진아가 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엄마의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평생 새벽마다 칼을 잡고 솥을 들어 올린 그 손이 진아의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머물렀지요. 엄마,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가 엄마의 평생 법적 방패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수님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딸을 끌어안았어요. 진아의 부드러운 어깨가 엄마의 품 안으로 폭 안겼지요. 옷자락이 사각거리는 작은 소리와 두 사람의 깊은 안도의 숨소리가 식당 안에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수님의 목소리가 먹먹했어요. 내가 가진 건 이 낡은 식당과 가계부 한 권뿐이라 늘 미안했는데 너가 이렇게 올바르고 반듯한 어른으로 자라주었으니 내 자식 농사는 온 천하에서 제일 성공한 셈이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김 너머로 맛있게 밥을 먹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수님의 가슴 안쪽에서 뭉클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가짜 돈과 인맥으로 춤을 춘다고 해도 정직하게 땀 흘려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낸 이 소박한 삶의 가릇을 결코 깨뜨릴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단단한 나무처럼 자라나 자신을 지켜준 딸이 있으니 자신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 허영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모녀가 지켜온 이 정직한 정성밥상의 온기는 영원히 두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이었어요. 진아가 엄마 품에서 살짝 떨어지며 식당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카운터 위에는 모서리가 닳고 다른 작은 가계부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가계부를 식탁 위에 가만히 펼쳐놓았습니다. 빛바랜 페이지마다 둥글둥글한 글씨로 적힌 작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었어요. 엄마, 이 가계부는 말이야. 진아가 손가락 끝으로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부드럽게 쓸었지요. 우리 가문의 보물 1호야.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책이니까. 수님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어요. 식당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한 줄기 더 길게 들이쳤습니다. 노란 햇살이 두 모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그때 청량하게 한번 울렸어요. 댕그랑.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박 사장님, 오늘도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수님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금방 끓여드릴게요. 진아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빈 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 안에는 다시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작은 종소리는 이어지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따라 자꾸자꾸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정성밥상의 따뜻한 하루가 모녀의 평온한 일상이 다시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컵, 말 한마디, 누군가에겐 그저 지나가는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스님 어르신의 거친 손에는 평생의 새벽이 담겨 있었고 그 손으로 키운 딸의 마음에는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것도 화려한 옷도 큰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의 그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의 손 한번 가만히 잡아드리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